그래서 대통령의 긍부정 지지율의 편차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부정평가도 빠져서 좋아져가지고 57.1로 낮아졌고요. 긍정평가율은 39.5로 1.8%가 좋아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8% 차이가 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긍정평가는 2주 연속 올라가고 부정평가는 2주 연속 내림세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긍부정평가 차이 17.6% 정확하게요.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리고 참 이해할 수 없는 게 긍정평가 서울하고 충청권에서 그리고 인천 경기에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특히 60대에서 또 올라가고 있어요. 야, 이거 신기하죠? 그 다음에 부정평가는요. 이거 호남이 부정평가가 올라가요. 6.1%나 올라갔습니다. 자, 보수층에서 5.1%가 올라갔어요. 예. 그리고 정당 지지율을 보면요. 국민의힘은 1.3이 빠져서 41.2. 그리고 민주당은 1.8%가 올라가서 30.3. 그래서 2주 연속 상승세이고, 그 다음에 민주당의 경우에는 4주 만에 30% 선을 회복했어요. 자, 그 다음에 국민의당은요. 7.6, 열린민주당 5.8, 정의당 3.2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보 지지율 나왔는데 이 KSOI는요 10 그러니까 이번 조사 기간이 19일하고 20일 이틀간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지금 리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야, 이거 일주일 사이에 이렇게 급격히 바뀐다는 거 여러분들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오늘 리얼미터 하고요 KSOI 여론조사 TBS 뭔가 이거 지난주에 난리를 쳤다가 이번에 엄청 지난주에 혹시 혼난 거 아닌가. 지난주에 말이죠. 윤석열과 이재명의 지지율 얼마인지 기억하시나요? 45.6 대 32.4, 13% 차이가 났어요. 그런데 이것이 한 주 만에 윤석열은 45.6에서 40.0으로 무려 5.6이 빠져. 그리고 이재명은요. 지난주 32.4에서요. 무려 7%가 올라가가지고 39.5로 올라가요. 0.5밖에 차이 안 나. 이 얘기는 결국 뭐예요? 둘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야, 이거 여러분들 뭐 이거 이해가 갑니까? 지난주하고요. 예, 그 다음에 그 전주 이게 이제 여론조사 기간을 보면 일주일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많이 차이가 나는지 와 19일하고 20일 이틀간이거든요. 이거 이해가 가십니까? 지난주에 나왔던 상황하고 정치권 상황 민주당이 더 나빠졌잖아요. 전국민 재난지원금 이거 혼선을 야기했고 특검 받는 것도 혼선을 야기했고 이재명이 난리가 나가지고 지금 선대위 다 바꾸자고 난리가 났고 이재명이 말하고 또 행동하고 다르고 그야말로 갈팡질팡하는 거 내부 싸움 난 거 그리고 낙상사고에 대한 여파 여진이 여전한데 어떻게 이렇게 13% 차이 나던 것이 0.5%가 차이가 나냐고요. 야, 이거 하여튼 여론조사마저도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이 대한민국의 현실. 그리고 여론조사 기관이 너무 많아. 뭐 76개인가 77개가 된다는 거 전 세계에서 최고 많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윤석열 후보가 말이죠. 당선이 되시면 객관적 지표를 가지고 여론조사 기관이 얼마나 지금 난립해요. 그야말로 제대로 된 여론조사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여론조사가요. 그야말로 중구난방식으로 돼가지고 우리 국민의 여론을 호도하고 있어요. 이거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자, 그래서 0.5로 줄어들었다. 그 다음에 정권 교체와 정권 재창출 마찬가지입니다. 예. 정권 교체는 46.8%, 정권 유지는 41.1%. 그래서 불과 4%밖에 차이 나지 않아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번 당선된 직후에 561 조사에서는 교체가 53, 재창출 37, 18%가 차이가 났는데 이 18% 차이가 불과 4%로 줄어들었어요. 여러분들 이해하십니까? 이래서 우리 국민의힘, 그 다음에 윤석열 후보, 그 다음에 선대위 우리 모두가 철저히 긴장, 경계해야 되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이요.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6주기입니다. 그래서 오후 2시에 국립현충원에서 김영삼 묘소 앞에서 추모식을 갖습니다. 이 추모식에 여야 대선 주자 5명 모두가 오늘 참석할 예정이다.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참석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문을 내놓는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물론 이 후보 말고서도 송영길, 이준석 이런 당 지도부가 여야 모두 참석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YS 오늘 추모기인데 YS 하면 후보 중에서 말이죠. 제대로 YS를 이해하고 그리고 정말 인간적으로 존중한 사람은요. 윤석열 후보 하나밖에 없어요. 그는 이미 윤석열 후보가 지난번에
언제입니까? 지난 7월 2일이네요. 7월 2일 날 김영삼 도서관을 찾아갔어요. 그때 찾아가서 이 김현철, 그 아들이죠. 김영삼 민주센터 상임이사하고 만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본인은 젊었을 때 김영삼 YS 대통령을 제일 존경했고, 만약에 사법시험 일찍 합격했으면 변호사로 좀 일 좀 하다가 YS 문화생으로 들어갔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는 보면 이 정치적인 센스와 정치적인 뭐라고 그럴까요, 이 생각, 이런 것들을 일찍부터 윤석열 후보가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불과 4개월, 이제 뭐 3월부터 따지면 한 8개월 지났는데, 이 짧은 기간에 학습 효과가 상당히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촉이 살아있는 분이다, 이렇게 해석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YS 기념관을 찾아갔을 때 방명록에 뭐라고 썼냐면, 한국민주주의의 큰 산 김영삼 대통령님의 가르침을 따라 국민만 바라보고 걸어가겠습니다, 이런 이 글을 남겨놨어요. 그리고 또 YS도 일찍이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선언한 바 있어요. 지난 28일날, 10월 28일날 페북에다가 수많은 현 정권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정의와 상식, 공정이 살아있음을 보여줄 유일한 적임자다, 이렇게 공개 지지를 했고, 또 이 YS 이 차남인 김현철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YS 대통령의 손자 김인규 씨도요, 윤 후보 캠프에서 일찍이 부대변인으로 일한 바 있어요. 그리고 또 이 김인규 이 손자는 권영세 의원실에서 과거 비서관으로 일한 바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연조와 그리고 이 정치 철학, 이런 걸 따지면 오늘 추모식을 계기로 해서 윤석열 후보의 YS 사랑이랄까요, 존경이랄까요, 존중, YS 정신, 이런 좋은 점들, 그 중에서도 이것을 윤석열 후보가 많이 배울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중앙일보 단독인데요. 윤석열 후보가 어제 해서 이제 새로운 신삼김 시대를 이끄는 이런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김종인과 김병준, 그 다음에 김한길, 이 세 명을, 쓰리킴을 선대위 그리고 후보 직속 기구에 말하자면 영입하는데 성공, 마무리 작업이 됐어요. 그런데 오늘 중앙일보 이 보도를 보면 윤희숙, 그 다음에 강석훈, 그 다음에는요 이 뭐라고 그럴까요, 범죄심리학 권위자로 뽑히는 이수정 경기대 교수죠. 이 세 분을 영입할 예정으로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희숙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재명 킬러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재명의 네거티브, 이 공세에 맞불을 놓기에 아주 제격인 자객이다. 그래서 윤희숙을 긴급 투입하고, 그 다음에는 이 강석군 전 의원이죠. 이 강석군은 박근혜 때 경제수석을 한 바 있죠. 그래서 이 강석군 의원을 또 영입한다. 그래서 이 강석군 의원의 경우에는 이제 경제 공약을 발굴하는데 투입하는데, 이 사람들을 말하자면 투입을 해서 이제 같은 팀에 둘지 아니면 서로 다른 팀에 두고 협업하게 할지는 좀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특히 윤석열 후보가 지난 5일 후보 수학 연설을 할 때 사회가 공정과 상식에 입각해서 돌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 그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이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를 해결한다, 이렇게 언급한 바가 있는데, 그때 이 사회적 자본이라는 개념을 강석훈 의원이 조언을 해줬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이 외부 여성 전문가 영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한 사람이 바로 이수정 경기대 교수라는 겁니다. 이수정 교수는 여러분들 뭐 언론도 많이 보셨죠? 저도 뭐 이름만 저는 아는 분인데, 이수정 교수는 범죄 분석뿐 아니라 여성 아동 인권보호 전문가이기 때문에 다방면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특히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여성 인권, 양성평등, 이런 것들이 진보층이 선점하려다 놓친 이슈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수정 교수를 영입하는 것이 상징성이 크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또 조국 국서의 공동 저자인 권경애 변호사도 공동 선대위원장 후보군에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해서 이런 여성들 두 분을 이렇게 영입하고, 그리고 이제 각 분야에 말하자면 전문가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이런 얘기는 이미 공동선대위원장의 나경원, 또 이 원희룡, 이런 분들을 영입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김종인 이제 총괄선대위원장이 반대했죠. 이름만 거창하게 갖다 놓은들 무슨 일을 하느냐, 이런 반대론을 제기한 바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갖다 놔야 되는 것이 아니냐. 예,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구태의연한 인물을 갖다 놓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실무형, 전문가형 인물로 공동선대위원장을 챙기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그러면서 윤 후보 측에서는요, 공동선대위원장의 기본 컨셉은 비정치인 여성 전문가를 전면에 세우고 경륜을 갖춘 남성 당 중진들이 포진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예상이 됐던 나경원, 이런 분들은 다른 직책을 맡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재명 후보 지지를 망설이는 중도, 진보에까지 어필할 수 있는 깜짝 인사를 영입하기 위해서 탈진보, 호남 출신 인사 등을 전방위적으로 접촉하고 있고 곧 결과물을 낼 것이다. 이런 입장문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걸 보면 상당히 뭐라고 할까요? 실무형 인물, 실용적 인물, 그리고 중도, 탈진보 인사에게 호소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들을 대거 영입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예측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오늘서부터요. 오늘서부터 여러분들 종부세 있죠? 종부세 지금 난리가 나고 있는데 종부세를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우편고지서는 24일에서부터 25일까지 그 이틀 사이에 여러분들 주소지에서 받을 그런 지금 받을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세금 납부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홈택스라든가 손택스는요 스마트폰 이 손에 쥐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카카오톡으로 해서 보내준답니다. 손택스. 그리고 홈택스는 이제 홈으로 만약에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가능한, 거기에 전자납부도 가능하고 또 은행 가상계좌로 이체할 수도 있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종부세 가지고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종부세가 작년보다 3배 뛰었다. 곳곳에서 한숨 소리가 크게 들려온다. 지금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보도를 보면 어디 지역에 몇 채를 갖고 있는지, 또 그럴 경우에는 세금이 어느 정도가 나오는지, 이런 것들이 예시되어 있는데요. 자, 먼저 전반적으로 쭉 흐름을 보면 종부세가 작년보다 보통 한 3배 정도가 넘는 고지서가 오고 있다. 이것이 일반론입니다. 일반론. 그리고 또 일부 다주택자의 경우에는요 한 서너 배 이상으로 종부세가 급증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 고지서가 지난 20일부터 날아들기 시작했는데 지금 이 불만, 반발이 대대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물론 찬성하는 사람도 있죠. 모든 일에는 찬반 양론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본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집값 상승분을 만져본 적도 없고 소득은 그대로인데 세금 내기 위해서 빚이라도 내라는 말이냐, 이런 지금 불만이 제기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또 어떤 불만이 나오냐면요, 이쯤 되면은, 이 정도가 되면, 그러니까 이제 한 종부세가 한 두세 배씩 늘어났으니까 이 정도가 되면 재판 없는 종합부동산 벌금이다. 실제 집을 팔아서 이익을 낸 것도 없는데 재산세와 별도로 종부세를 또 물리는 것은 엄연히 이중과세다. 예. 그리고요, 이 늘어난 세금 감당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대부업자를 찾는 이주택자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세금을 내기 위해 대부업체의 아파트 후순위 대출을 문의했다. 연리 15%하고 15%라서 굉장히 고심되지만은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다. 이런 지금 불만들. 반면에 말이죠, 세금을 무겁게 물려서 다주택자가 집을 팔게 하지 않으면 집값 안정은 요원하다. 세금 낼 돈이 없다면 집을 팔면 된다. 이래서 또 찬성하는 사람도 상당하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종부세 대상자가 어느 정도가 되느냐? 종부세 대상자가요, 이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입니다. 80만 명을 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어요. 작년에는 66만 5천여 명. 그래서 약 14만 명 정도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예. 14만 명 정도가. 그리고 세의 경우에는요, 작년에는 1조 4,590억 원이었는데 올해의 경우에는요 종부세가 4조 원이 훨씬 더 많은 5조 7,363억 원이 될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고, 대상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종부세액이 그만큼 더 대폭 늘어나는 것이죠. 예. 자, 그 다음에 이 종부세 말하자면 이런 불만이 많다 보니까 국세청에서 통상 이런 거는 이제 발표를 하는데요. 이 정부의 입장을 국세청에서 발표를 하지 않고요, 기재부가 직접 발표한다고 그래요. 그만큼 이 종부세 이 폭탄, 어마어마한 민심에 큰 불을 붙이는 그런
말하자면 여권의 선거에서는 영향이 클 것이다. 이렇게 되고 있고, 그 다음에요. 그러면 왜 종부세가 이렇게까지 많이 늘어나느냐? 이렇게 그야말로 이 종부세가 뭐냐면 대상과 종부세 대상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금액도 늘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적인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네 가지로 압축이 될 수 있다. 뭐냐면 우선 집값이 엄청 급등했어요. 집값이 급등했어요. 그러니까 KB 국민은행 통계를 인용할 경우에는 지난 10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12억 12억 1,639만 원. 그래서 작년 10월 대비 20.5%가 올랐어요. 작년 10월에는 얼마냐면 10억 조금 넘었어요. 10억 971만 원. 그래서 20.5%가 늘었다는 거예요. 2억 668만 원이 올랐어요. 두 번째 이유는 종부세율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투기 우려가 있다고 지목한 조정 대상 지역 자주택자의 비율을 세율을 0.6에서 3% 있었는데 이거를 1.2에서 6%로 2배 높였어요. 그리고 1주택자나 비규제 지역 2주택자 세율도 0.5 내지 2.7%에서 0.6 내지 3%로 또 높아졌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공시가격을 종부세율 높아지고 집값 급등 종부세율 높아지고, 세 번째가 공시가격을 시세의 69%에서 70.2%로 높였어요. 그러니까 이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인 과세 표준이 그만큼 올라갔다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 전년에 비해서 보유세는 이제 재산세 플러스 종부세거든요. 보유세가 늘어나는 한도를 갖다가 2배에서 3배까지로 상한가를 높여놨어요. 이러니까 종부세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조세 저항 움직임도 나타나서 종부세 우연 청구 시민연대까지 등장을 해서 우연소송에 참여하는 소송인단 모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요, 조정적 다주택자 최대 세율이 7.2%인데 이는 14년이면 집값만큼 세금을 낸다는 의미랍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14년간 이런 추세로 종부세를 내면요, 집 하나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사라지는 이런 어마어마한, 말하자면 이 세금 폭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3년간 10배 이상 오르는 종부세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초법적인 세금으로 우연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런 입장을 전직 고위국세청 관리, 즉 대전지방국세청장을 지낸 이재만 세무사가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주택 가격 상승세와 현 정부의 종부세 강화 정책이 이어진다면 내년 이후에 종부세 부담은 더 커질 것이라는 겁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종로 전용면적, 종로 지역에 전용면적 84평방미터 아파트에 사는 이 부부의 경우에 올해는 27만 5천 원 정도의 종부세를 내게 됐는데, 이거를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요, 내년에는 75만 원, 2024년에는 189만 원으로 뛴다는 거예요. 이거는 세금 폭탄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납세자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이 무분별한 과세 강화로 역대급 종부세 폭탄이 현실화되고 있다. 세금의 기본 원칙은 정책 목적에 맞는 세금을 납세자의 세금 부담 능력을 고려해 부과한다는 것인데, 집값을 잡지도 못하고 국민 부담만 가중시켰다. 이런 지금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종부세 대상자가 80만 명으로 가정을 했을 경우에는 전체 인구 5,100만 명의 1.5% 수준이에요. 근데 이제 인구수가 아니라 가구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 이 비율은 2배가 높아져요. 그래서 통계청 주택 소유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 전체 가구수가 2,092만 가구이기 때문에 이 중에 주택 소유 가구가 1,173만 가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80만 가구가 종부세를 낸다고 해석할 경우에 종부세 대상 비율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3.8%, 유주택 가구의 6.8%로 뛰어오르는 이런 현실, 여러분들께서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오늘 이거는 이제 중앙일보 사설입니다. 이 중앙일보 사설을 보면 이 종부세, 부동산 세제, 정치를 배제하고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되겠다, 이런 사설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주택가격을 총재하려는 반시장 발상 도저히 안 된다. 그리고 1주택자 세금 급증은 바람직하지 않다. 여야 후보는 편가르기와 포퓰리즘과 단절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요, 이 부동산 종부세 이거 점차적으로 1주택자에 한해서는 없애는 방향으로 중단기적인 정책 방향을 구상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놓은 바 있어요. 그래서 이 종부세 관련해서도 윤석열 후보의 말하자면 전반적인 부동산 정책 자체가 이재명하고는 판을 달리한다. 결을 달리한다. 완전히 뭐라 그럴까요? 현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
어제 국민과의 대화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실패한 거 상당히 유감스럽고 참 죄송하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반대 정책을 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중앙일보 사설이 아주 제일 정리가 잘 된 것 같아요. 이걸 한번 여러분들께 그대로 인용해서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세제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문재인 정부 들어 거듭된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과열된 여파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현 정부 출범 당시 6억 708만원에서 4년여 만에 12억 1639만원으로 뛰었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단기 폭등이다. 피해자는 모두 국민이다. 집값을 원상 회복시켜준다는 문 대통령의 말만 믿고 집을 팔거나 내 집 마련을 보류한 사람은 벼락 거지가 됐고 주택 보유자는 4년 내내 세금 폭탄에 시달려 왔기 때문이다. 평범한 직장인이 월급을 모아 은퇴하기 전까지 서울에서 내 집 마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현 정부 출범 전에는 월급을 모으고 은행 대출을 받으면 그나마 내 집 마련 꿈을 꾸을 수 있었다. 하지만 집값이 터무니없이 오른 지금 무슨 수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겠나. 설령 집을 마련해도 근심은 없어지지 않는다. 지난 4년간 부동산 세금 산출의 토대가 되는 공시 가격이 수직으로 상승했기 때문이다. 이 여파로 입구 즉 취득세부터 보유단계, 재산세, 종부세를 거쳐 출구, 양도소득세로 나갈 때까지 연쇄적으로 세 부담이 높아졌다. 무거운 세금 때문에 자가 거주자도 정부의 세금으로 월세를 내는 것이라는 한탄이 나오는 이유다. 이 영향은 증여세, 상속세에도 미치면서 살아있을 때는 물론 사후에도 무거운 부담에서 벗어날 수 없다. 사실상 전 국민이 세금 감옥에 갇히는 처지가 됐다. 국세청이 20일 올해분 부동산세를 고지하게 되면서 부동산 세금에 대한 공포가 현실화하고 있다.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10만 명 늘어난 8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걷어들인 세금이 2016년 1조 원대에서 올해는 5조 원대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을 올해부터 2025년까지 매년 2, 3% 높이기로 했다. 종부세율도 지난해 0.6 내지 3.2% 수준의 2배 수준으로 상향된다. 종부세 과세 표준을 위한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90%에서 95%로 올린다. 문제는 1세대 1주택자다. 올해부터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올렸지만 집값이 급등하면서 대상 가구 수는 여전히 27만 7,074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도 6만 9천 명보다 4배 급증했다. 집 한 채는 누구에게나 보금자리 아닌가? 주택가격을 통제한다는 반시장 정책의 후폭풍으로 집값이 치솟았는데 국민이 세금 폭탄을 맞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1주택자는 보호해야 한다는 최소한의 정책적 철학도 국민적 합의도 없이 밀어붙인 정치 실험으로 국민만 골탕을 먹고 있다. 이제라도 부동산의 정치화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러나 여야 후보들이 부동산 세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토론과 경쟁을 벌이기보다 편가르기와 상대 후보 비난으로 흐르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쓴다면서 국토 보유세 신설과 함께 수사권이 있는 부동산 감독원 설치를 내걸었다. 강력한 반시장 정책이란 비판에 대해 이 후보는 토지세 반대는 부패 세력의 노란하는 바보짓이라고 공격했다. 윤석열 후보의 1주택자 종부세 면제를 놓고도 극한 대립을 보인다. 부동산 문제의 난백상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 대결이 자칫 가진 자와 서민 대결의 편가르기나 득표를 위한 포퓰리즘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 이것이 오늘 이 중앙일보 사설인데요. 제일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이 중앙일보 사설 꼭 한번 읽어보십사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조선일보는요. 나라 망칠 포퓰리즘 거부, 한국민은 그리스 아리엔과 다르다. 이런 또 사설도 조선일보에 나와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수사 4건 있잖아요. 그 4건 중에 맨 먼저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사가 바로 고발 사주 의혹입니다. 이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핵심 인물이 누구죠? 이 조성은이, 그 다음에 박지원이, 그 다음에 김웅, 그 다음에 손준성,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수사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공수처가 목표로 삼는 사람이 누구죠? 윤석열 후보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 중으로 공수처에서 이번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된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하는 연합뉴스 보도가 있습니다. 이 보도 내용을 종합적으로 제가 분석해 보면 결국은 제가 맨 처음 발표했을 때 제 결론이 뭐였습니까? 고발 사주 의혹 핵심이 윤석열 총장을 죽이려고 하는 것인데 절대로 못 죽인다. 왜? 윤석열 후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부터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중앙지검장, 그 다음에 검찰총장 하면서 대외적으로 직접 발표한 이 언급 내용들 하나도 사실과 다른 게 없지 않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윤석열 후보의 발언에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다. 그게 바로 윤석열 후보의 특징이다. 이재명과 같이 절대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다. 따라서 고발사주 의혹, 윤석열 총장이 개입됐다는 의혹, 실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건들 수 없다. 오히려 지지율을 높여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논평을 한 바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는 첫 번째가 윤석열 총장의 개인적인 특성, 어떤 신상과 인격과 관련된 저의 판단이고요. 제가 아는 윤석열 후보의 여러 가지 인격적 측면을 볼 때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고발사주 의혹의 실체가 없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요, 고발사주 의혹이 제기가 되니까 이 검찰에서 한동수 감찰부장이 윤석열 말하자면 앞장선 사람 아니에요. 징계에. 감찰을 즉각 시작했죠. 그 다음에 대검의 감찰도 못 믿어가지고 박범계가 법무부 감찰 담당관을 통해서 직접 감찰을 했죠. 그래서 상당한 진도가 나가고 있다. 뭔가 손준성과 그 다음에 윤석열과의 관계는 생각하는 관계 이상으로 깊숙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해서 박범계가 수사 정보를 다 보고받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고, 박범계의 말이 큰 파장을 일으킬 것 같은 큰 뭐라 그럴까요?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의혹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발언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법무부와 검찰의 감찰 결과에 대한 발표 내용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그걸 갖다가 슬그머니 어디로 넘겼냐? 공수처로 넘겼어요. 이걸 보고 그게 한 일주일쯤 됐을 때 상황입니다. 9월, 그러니까 한 초순쯤이죠. 중순쯤. 제가 다시 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이걸 봐라. 알맹이 없는 껍데기다. 빈통이다. 고발사 의혹의 정체가 없다. 오히려 박지원과 조성은이를 통한 제보 사주를 수사해야 된다. 이런 제가 주장을 했는데요. 지금 연합뉴스의 보도를 보면 이번 사건 결국은 기소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현재 공수처가 딱 숨기고 있는 결정적 미공개 물증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또 의견을 내놔요. 이 얘기는 결국 연합뉴스도 결국은 뭐 정부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미리 말하자면 공수처 초치는 얘기는 할 수 없잖아요. 안 그러면 연합뉴스도 혼나죠. 그러니까 슬그머니 미공개 물증이 있느냐 없느냐가 하나의 큰 막판 변수가 될 것이다. 이런 꼬리 내리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다시 한번 다른 건데,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정, 불기소 결정이 나올 수밖에 없고, 지금 연합뉴스 보도를 보면 결국은 기소할 것이냐, 아니면 기소를 안 할 것이냐, 아니면 검찰이나 경찰에가 이첩할 것이냐, 이 세 가지 갈림길이 있다. 이렇게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김웅 지금까지 수사했잖아요. 압수수색원이라고 난리를 쳤잖아요. 그 다음에 대검 압수수색 몇 차례 했잖아요. 손흥이 2차례 불렀잖아요. 그 다음에 체포영장, 불구속영장 전부 다 기각됐잖아요. 이런 걸로 보면, 그리고 지금 현재 대검 관련자, 이 성명불상자라고 돼 있거든요. 이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된 핵심 인물 중에 한 사람으로 이 성명불상자에 대한 특정도 아직까지도 못하고 있어요. 이런 걸 보면 손흥 지금 이미 2번, 3번 다 했고, 손흥 밑에 있는 검사도 전부 소환조사했잖아요. 이런 걸로 보면 아직까지도 성명불상자에 대한 특정까지도 못했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은 관두고 나도 손흥과 김웅에 대한 기소 의견 내기도 굉장히 힘들 것이다. 예. 만약에 기소 의견으로 내도요, 재판 가면 이거 무죄로 끝날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 고발사주 의혹을 제기하게 한 박지원과 그 다음에 조성은에 대한 제보 사주 의혹으로 공수처 또는 검찰이나 경찰의 본격적인 수사로 체제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국정조사에서 말이죠, 이 박지원 원장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공수처의 수사 일정 조율 이런 거 있었느냐? 전혀 없었다고 그랬거든요. 완전히 박지원이는요, 지금 치유의 법권적 지위에 있어요. 더군다나 제보 사주 하려면은 조성은이 핸드폰을 압수수색할 게 아니라 박지원 원장에 대한 압수수색 핸드폰, 그 다음에 컴퓨터 반드시 필요한데 일치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요, 우리 시민단체 국민의힘 윤석열 캠프 측에서는 박지원의 제보 사주 의혹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를 압박하는 다양한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이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요, 그야말로 이 소문난잔치 먹을 거 없다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고발 사주 의혹,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정치 수사로, 공작 수사로밖에 볼 수 없잖아요. 시종일관 윤석열 후보가 내세운 주장이 바로 그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보 사주 의혹에 초점을 맞추도록 공수처를 압박하고,
견제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추가적인 법적 대응 조치도 취하고 이래야만이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살아난다. 그리고 어디까지 또 언제까지 조성은이를 갖다가 공익신고자로 보호한 이 권익위의 조치, 이 타당성, 즉 권익위가 이 조성은에 대해서 아주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공익신고자로 보호해준 이유, 공익신고자로 정의를 내린 단정한 이 법적 검토 내용, 거기에 대한 타당성 검토도 별도로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래서요, 이 조성은이 이 공익신고자 이 보호 조치가 해제되어야만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저는 주장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지금 이 보도를 보면요, 텔레그램상으로 나와 있는 손준성 보냄이라고 이러한 단서가 있는데 아직까지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관련자들을 재판에 반길 만한 핵심 연결고리는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금 이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이 공수처장 이번에 이 국정감사에서도요, 선거에 영향이 없도록 조사를 끝내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제 공수처가 어떤 결론을 내는지 한번 지켜볼 것이고, 저의 판단 예상이 맞는지도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공수처는 조희연 때처럼 공소제기 요구 때처럼 조희연에 대해서 공소제기 요구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공수처가 수사에 참여하지 않은 검사들로 하여금 레드팀을 만들어가지고 수사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시 살피면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공소심의위원회도 소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연합뉴스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요, 이 장기표 지금 신문명연구원의 원장이 최근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공수처가 굉장히 윤석열 선거운동을 열심히 해주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이 얘기는 결국 공수처 여러 가지 윤석열과 관련된 4건의 조사를 하고 있는데 나오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장기표 원장도 공수처가 아니라 윤석열 의혹 전담 수사처 같다. 이런 비판을 하면서 공수처가 윤석열 후보 수사를 하면 할수록 정치적으로는 윤석열 후보 지지가 올라간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살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추미애가 했던 역할을 이제 공수처가 하는 거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이재명 관련 뉴스로 이제 민주당 관련 뉴스인데요. 지금 이 민주당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왜냐, 이재명 지지율 30% 박스권에 꽉 묻혀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대장동 특검 안 받겠다, 뭐 단군이래 뭐 어쩌고저쩌고 해놓고서 결국 특검을 받겠다라고까지 지금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을 수 없는 환경에 지금 처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얼마나 뻔뻔스럽게 그야말로 포퓰리즘 가려고 난리를 치다가 전국민 재난지원금도 또 포기하고 있잖아요. 이 얘기는 전부 여론에 밀려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의 안보 정도를 비롯한 이 많은 그야말로 기울어지는 운동장 속에서 이 비판 여론, 심지어 한겨레하고 경향신문마저도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특종을 찾아내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여론의 견제와 압박, 비판 당당해요.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뒤로 밀려, 지지율도 계속 밀려. 그러니까 살려고 마지막 발버둥 치는 이제 카드 하나가 바로 뭐냐, 선대위 쇄신론입니다. 그래서 어제 의원 비상총회까지 열렸어요. 의원 비상총회까지 열려가지고 결국은 선대위 개편에 대한 전권을 이재명한테 주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조금 전에 홍영길 대표하고 긴급 통화를 했습니다. 긴급 통화. 이 긴급 통화 내용은 뭐예요? 이재명 후보 네 마음대로 해달라. 이렇게 선대위가 가서는 우리는 실패한다. 이런 위기감을 다시 한번 전해준 거 아니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선대위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편성할 것이냐. 그래서 선대위를 현장감에 맞게 기동한 조직체, 기민한 조직체로 바꾸겠다. 이것이 기본적인 생각이고, 그 다음에 슬림화 시킨다. 이것이 두 번째 이재명의 핵심이고요. 그리고 선대위는 이제는 선대위 개편을 통해서 민주당을 이재명 걸로 만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결국 이재명의 말은 문재인 대통령과 차별을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은 결국은 문재인과의 차별화. 여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나설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민주당과의 차별화, 결국 정점이 어디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민주당에서 손을 떼어라. 그래서 1차적으로 선대위 개편이고요. 2차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차별하고, 3차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의 수순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선대위 개편이 이제 하나의 뜨거운 감자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선대위 이런 이재명, 그 다음에 이제 송영길 이런 사이에서는요, 이재명은 당으로부터 도움을 못 받는다 이런 불만이 있었고, 송영길과 민주당 측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당과 조율되지 않게 지멋대로 말을 함부로 하고 돌아다닌다 이런 입장에서 서로 대립됐어요. 그런데 결국은 의원총회에서 홍영 대표가 한 걸 보면 설마 우리가 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낙관에 기초하고 있는데 지금 바닥 민심이 만만치 않다. 이러면서 모든 권한을 이재명한테 넘기자. 이런 최종 결론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선대위 뭐라고 그럴까요? 타이틀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전부 지금 반납하고 있어요. 선대위 타이틀을 전부 반납하고 있고, 이렇게 위기론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두의 지지율이 뜨지 않는다는 게 제일 큰 원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큰 원인은 지금 이제 우리 윤석열 후보의 선대위가 꾸며지고 있는데, 이 선대위 꾸며지는 인사들 보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야 박근혜 대통령 때도 있었으니까 그렇다고 우선 쳐요. 그러나 김병준, 김한길, 쓰리김 중에 두 명이 어디 민주당 출신이잖아요. 이 민주당 출신은 뭡니까? 손자병법에 다니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잖아요. 딱 이 전략이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은 또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도 선대위 전면 개편, 여기에 하나의 자극제 역할을 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민주당 내부 분위기를 보면 정풍운동 수준의 대대적인 당풍 쇄신운동이 전개돼야 된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황운하가, 그리고 이낙연 후보에서 이 복지국가비전위원장을 맡았던 이장희 제주대 교수, 이재명 후보 내쫓자, 축출하자, 적폐의 환부를 도려내자, 이렇게까지 강하게 주장하고 있고, 또 이 장성민 전 의원, DJ 때 상황실장했죠. 장성민 의원의 경우에는 전과 사범이 도대체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이어받겠다는 게 이게 제정신이냐? 민주당 해체하라. 그래서 다시 나와라. 그리고 본인 같으면 이재명 같은 사람을 절대로 후보로 뽑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입장문을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장성민 세계화 동북아 포럼 이사장인데 이재명에 대해서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후보와 20%의 지지율 격차 때 낙마할 것이다. 민주당은 혁명이 필요한 타임이고 당을 해체하든지 아니면 후보를 출당시키든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고, DJ의 인권과 민주화 정신을 잃어버린 부패 정당이다. 그리고 민주당은 뿌리를 잃었고 이재명을 후보로 내세움으로써 정체성을 상실했다. 이렇게 강력히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민주당의 정체성은 민주화 투쟁, 높은 도덕성, 시대 정신을 담은 변화의 지향이었고, 아스팔트 정치, 거리 정치라는 비판도 있었지만은 그러한 자부심으로 살아왔는데, 지금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로는 민주당이 패거리 집단, 깡패 집단, 갈라파고스의 토굴 집단으로 후퇴해버렸고, 시대 변화를 잃어버린 토굴 속에서 세상 변화를 모른 채 정체성에 정반대되는 인물을 대통령 후보로 선출했고, 그 후보에게 표를 달라고 외치고 있다. 몰골이 말이 아니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민주화 투쟁 경험도 없고 조폭과의 연계성이 나돌고 대장동 부패 게이트의 몸통으로 불리고 가족에 대한 예의 염치가 없는 저급한 전과 사범을 후보로 뽑아놓고 확성기를 틀어댄다 이거예요. 여기에다가 파산국가나 다름없는 주체 사상의 맹신도들인 동부연합의 동아리 속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살품을 외치고 국가재정을 파탄낼 재난 후보를 지원해달라고 나팔을 불어댄다. 제정신인가? 전과 사범을 내세워서 대선을 치르겠다는 당신들이 제정신인가? 야당이 특검의 노래를 부르고 꽹과리치고 장구칠 수 있는 후보를 내세워 게임을 하겠다는 당신들이 제정신인가? 전과 사범의 후보가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이어받겠다는 것이 제정신인가? 라고 일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민주당에 있었으면 이런 후보가 나올 수도 없었을 것이고 나오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았을 것이다. 지금 민주당은 정확히 부패의 본당, 적폐의 사당, 실패의 예비당으로 가고 있다. 민주당을 해체하고 다시 김대중의 민주주의 정신으로 거듭나야 한다. 지금의 민주당은 최악의 부패 후보와 최악의 586 부패 특권층들의 조합원 정당,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자, 이 얘기를 보면요,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한테 칼자루를 줬다? 선대위 개편을 하고, 야, 이런 그야말로 자격 없는 후보를 내세워가지고 선대위를 다시 개편을 놓쳤다는 얘기는요, 이 장성민 이런 의원의 이사장의 논리를 보더라도 그렇고, 정권 교체를 바라는 우리 국민의 눈으로 보더라도 그렇고, 그리고
상식을 가진 우리 국민을 보더라도 그렇고요. 제정신도 아닌 정장일 뿐만 아니라 한마디로 국민의 정치 수준을 얕잡아보는, 무시하는, 그리고 우리 헌법적 가치를 완전히 매몰시키는 선대위를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요, 이재명 표 선대위가 구성이 되면 여론 지지율은 그만큼 더 가파르게 빠질 것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자, 이제는요, 지금 언론에서 김혜경이가 지금 열심히 뛰고 있어요. 왜 열심히 뜁니까? 낙상 사고에 따른 후유증, 각종 루머와 유언비어, 이런 거를 제거하는 것도 목표가 있지만요. 그만큼 이재명이의 패배의 추락이 굉장히 가파르기 때문에 그야말로 김혜경까지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김혜경 부인이 어제 21일 날 대전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유세 활동에 나섰어요. 자, 그래서 김혜경 씨가 뭘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께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자세하게 알아요. 말하자면 지피지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9일날 낙산 사고 당했으니까 12일 만에 한 거예요. 핵심은 뭐냐? 내가 이재명은 무지하게 가깝다. 부금슬이 끝내준다. 나하고 낙상 사고 나니까 불륜설, 폭력설 웃기지 말아라.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의도적이고 가식적이고 진정성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역풍이 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전화로 깜짝 통화를 하잖아요. 여기서 별의별 얘기 다 하잖아요. 상상하기 어려운 정상적인 부부관계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인위적인 부부관계를 강조하는 측면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어제 21일 날 충청권 현충원 참배 이런 데서도요, 이 김혜경 씨가 이재명 후보와 손을 잡고 또 허리를 감싸는 이런 밀착 행보까지 보여줘요. 이거는 이번에 이제 코리아 시리즈 얘기할 때도 계속 손을 묶고 다니잖아요. 아니, 지금 대통령 후보가 된 사람이 손붙잡을 정신이 있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이게 상식적인 부부관계입니까? 이건 쇼예요, 쇼. 이런 밀착 애정 행보가 과연 루머들을 불식시키고 중도와 여성포 공략을 하겠다는 이재명과 김혜경의 계산에 맞아 떨어지겠느냐? 천만의 말씀이다. 그리고 현충원 딱 가서 연평도 포격 전사자 묘역을 들으면서 또 감정에 복받친 듯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진정한 눈물이라고 저도 믿고 싶지만 전화통화를 통해서, 그리고 야구 시리즈 갔을 때의 인위적인 그런 쇼, 이런 쇼의 연장선상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데 방점을 두지 않을 수가 없어요. 뭐든지 과거 행적 가지고 판단하잖아요. 현재의 행동을 판단할 때, 산업 판단할 때. 만약에 깜짝 전화쇼 같은 것도 안 하고 손 붙잡고 의도적으로 폼 잡지 않고 이랬으면은 복받친 눈물, 참 훌륭하다. 저도 그렇게 논평할 거예요. 근데 이 앞선 행동들에서 너무나 인위적이고 가식적인 걸 봤기 때문에 복받친 눈물의 진정성, 나는 별로 평가하고 싶지 않다. 그리고 또 어느 정도 또 웃기는 일이 있었느냐? 충북 청주로 이동해서 판동 초등학교 학생들하고요, 국민 반상회를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판동 초등학교 갔느냐? 여기에서는요, 2,000원 상당의 지역화폐 쿠폰을 학생들한테 줘서 매주 월요일날 매점에서 쓸 수 있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 이재명판 기본소득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갔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재명 후보하고 김혜경 씨가 나란히 책상에 앉아가지고요, 서로를 바라보면서 웃어가면서 반상회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부부입니까? 아니, 지금 엄중하게 지금 유세를 도와주러 왔는데 책상에 앉아가지고 서로 얼굴을 맞보면서 웃어야 할 때냐고요. 기본소득이 뭐예요? 어려운 피해를 입은 계층들이 살아날 수 있는 지원 촉매제로 좀 주기 위해서 뿌리는 게 지원 아니에요? 지원 지역화폐인데 여기서 웃을 만한 여유가 생기냐고요. 애들이 얼마나 고통을 겪고 있는지, 코로나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가슴 아픈 마음을 표현해야지. 여기서 둘이 부부간에 얼굴 마주보고 웃고 앉아있어? 웃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요, 이 판동초등학교에서 또 무슨 얘기를 했느냐?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 입장에서 너무 부럽다. 아이들이 경제 개념도 배울 수 있고 엄마들이랑 같이 하니 아이들도 학교로부터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는 것 같다. 다소간 좀 떠뜸 이상해요. 그리고 또 청주에 있는 육거리 종합시장에서 꽃다발도 받고 환영도 받았는데요. 여기에서는 또 김혜경 씨가 주먹 인사도 하고 손 하트를 또 만들고 기념사진도 찍고. 그러니까요, 여기서 또 얼마나 웃기냐? 이재명 후보가요, 현장 연설을 할 때 김혜경 씨를 단상으로 불러갖고 충북의 딸이 왔다 이렇게 소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단상으로 꼭 불러드릴 필요까지가 있는지, 자기 부인을 겸손하게 그냥 밑에다가 세워놓고, 우리 부인이 충북의 딸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충주가 고향이라고 그래요. 김영희 씨 아버지가. 그래서 충북의 딸로 소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웃기는 게 뭐냐? 이재명 후보가 말이죠. 이 육시장에서 아내가 손이 시려울까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김혜경 씨를 위한 손토시를 구매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참 이게 얼마나 인위적이고 가식적인지 말이죠. 웃는 그 어린 국민학교 학생들 앞에서 부부간에 얼굴을 맞대고 웃는다. 이거 얼마나 웃겨요. 그 말만 들어도 웃기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뭐 추운 날씨도 아니잖아요. 근데 손이 시려울까 봐 사준다 그러면서 손토시를 구매해주고 국민의 차가운 손을 달래주는 그런 유세를 좀 해주십사. 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이 20날에는 진천에 있는 한 캠핑장에서 김혜경 씨는 명신 캠핑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요 이재명 후보와 전화통화를 또 해가지고 목소리 출연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올해 수능을 치른 수험생들에게 올해 수능이 어려웠다고 하는데 큰 아들이 생각났다. 큰 아들이 수능을 치렀나 봐요. 그래서 아들이 수능을 치른 그날 엄청 울었다. 또 이 군 입대를 두고 있는 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군 입대를 앞둔 청년들에게는 엄마랑 여자친구랑 헤어질 때 너무 울지 말라 이런 얘기도 했다고 그래요. 자, 김혜경 대단합니다. 뭐 제가 너무 좀 비판적으로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너무나 인위적이라고 하는 측면을 제가 비판하다 보니까 비판하지 않을 수 없었다. 네. 국힘 주저하는 사람들까지 함께하는 선대위 될 것이다. 윤석열 후보의 발언입니다. 주저하는 사람들 다 함께하자. 근데 내용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선대위를 꾸려야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2일 곧 출범한 선대위와 관련해서 정권교체의 열망은 같지만 우리 당과 함께하기를 주저하는 분들까지 모두 정권교체의 전선으로 함께하는 선대위 만들겠다 이거예요. 자, 오늘 최고위원회에 참여해서 당 중심의 선대위를 꾸려가겠다. 그 다음에 국민과 함께하는 선대위 하겠다. 일하는 선대위 함께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 후보는 경륜 있는 당 원로 그리고 당내 유능한 청년 인재들을 모두 모아서 당이 하나로 힘을 합쳐가는 선대위를 만들고 있다. 자, 윤석열 후보는 당 중심의 선대위를 만들었어요. 일단 거기에 총괄을 김종인을 세우고 그리고 후보 직속에 별도 새시대위원회를 만들었어요. 유중한 인재들을 모두 모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어 정권교체의 열망은 같지만 우리 당과 함께하기를 주저하는 분들이 있다. 그분들도 모두 함께하자. 당 선대위와는 별개로 이게 중요해요. 후보 직속으로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가 맡으실 새시대 준비위원회 선대위 기구보단 작지만 그래도 상당한 규모의 새시대 위원회를 만들겠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후보 직속이에요. 후보 직속. 이게 김종인과도 소통이 안 될 수뿐이 없어요. 후보 직속이니까 후보한테 보고만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김병준 씨가 김종인한테 보고하겠어요? 후보한테 보고하지. 그러니까 네가 자꾸 해달라고 하고 이준석이 땡깡 피우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총괄 하나 주는 거야. 근데 너 핫바지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사실상. 그래도 고마운 거죠. 그래도 고마운 거야. 그 나이에 80이 넘어서 그런 자리 받으면 감사합니다. 저를 그렇게 대우해 주시는군요. 고맙고 감사하고 오히려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고려하겠대요. 다시 안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지가 대선 나갑니까? 자, 그러면서 윤 후보는 정기적으로 최고위원회에서 공유를 하도록 하겠다. 내용들을 공유만 한다는 거예요. 결제받는 거 아닙니다. 공유한다는 거예요. 공유. 그냥 너희들도 알 수 있게 이준석이가 최고위원회 나오니까 그냥 알 수 있게 공유만 할게. 까불지 마. 예. 아주 윤석열 후보가 치밀해요. 자, 윤 후보는 총괄 이런 것 받는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야. 자리 중심의 선대위가 아니라 각자의 영역에 충분한 권한과 책임을 갖고 일하는 선대위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준석 까불지 마 이거죠. 김종인 까불지 마. 후보 캠프 중앙선대위 관계자만으로 움직이는 좁은 선거 운동으로는 정권 교체를 못할 뿐더러 우리 당이 선거 과정을 통해서 훨씬 더 운동력 있고 강한 정당으로 재탄생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너희들 까불지 말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중앙선대 이것도 나한테 다 허락받아. 그러니까 뭐 총괄이니 뭐 이런 거 갖고 있다고 해서 까불지 말란 얘기인데 하여튼 윤석열 후보 중심으로 가겠다는 얘기를 오늘 밝힌 거예요. 선대위에서.
그러면서 당 전체 당원 한 분 한 분이 힘을 합쳐 실제로 발로 뛰는 선거 조직이 되어야 한다. 아주 중요하죠. 그럼 뭐예요? 새시대위원회. 새시대위원회가 이 국민통합이잖아. 바로 발로 뛰는 조직이다. 김한길 중심으로 가겠다는 거를 은근히 내비춘 거예요. 자, 윤석열 후보는 이날 이준석 대표와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선임하는 안을 최고위원회에 제시했고, 다만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추대하는 안은 상정하지 않았대요. 윤 후보는 김종인이가 시간을 좀 더 달라고 해서 본인께서 최종 결심을 하시면 그때 올리도록 하겠다. 거부했다는 거지, 한마디로. 이게 왜 거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요. 자, 보세요. 대권 후보가 총괄 선대위원장 해달라고 몇 번씩 찾아갔어요. 주말에도 찾아가고 지난주에도 찾아가고 계속 찾아갔는데 수락을 안 한 거예요. 또 생각을 하겠다는 거예요. 거부죠, 거부. 윤석열 후보도 오늘은 그냥 아유, 네가 알아서 해라. 그리고 우리는 이 조직으로 가겠다. 그냥 선언을 한 거예요. 김종인 없어도 생각해 보세요. 원래는 선대위원장 한 명만 있으면 돼. 근데 상임을 2명이나 뒀어. 또 그 이후에 총괄 뒀어. 옛날에는 그냥 선대위원장 한 명만 있으면 끝났거든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박근혜 대통령 때 김무성이가 선대위원장이잖아요. 그거 하나로 끝났어요. 그냥 게임 끝난 거라고. 지금은 옥상 오기야 또 올렸어. 상임, 총괄 필요 없는 거죠. 총괄 없으면 어때? 지금 캠프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야, 너 하기 싫으면 말어. 그냥 우리는 가면 돼. 그리고 새시대위원회 김한길 중심으로 국민 대통합으로 우리가 선거 치를 거야. 발로 뛰는 선거 치를 거야. 너 필요 없어. 각자 영역에서 다 잘하면 돼. 이거예요. 진짜 김한길 위원장이 잘하면 표를 더 가져오는 거죠. 총괄이 무슨 표를 가져와? 총괄이 무슨 힘이 있어? 총괄이 뭐해 도대체? 이거 뭐 무슨 대기업도 아니고 무슨 회장님 이거예요? 진짜. 유한나님 감사하고요. 나무님 감사하고요. 예. 헬리님 감사합니다. 아까 또 신의 한수에서도 성원해 주셨는데 또 이렇게 성원해 주시네.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 하여간 지금 민주당 보세요. 이재명 중심으로 가겠다. 모든 걸 이재명에게 일임하겠다 이러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김종인 이자 때문에, 이준석 이자 때문에 지금까지도 계속 선대위 얘기가 나오고 있어. 선대위 얘기가. 아주 지겨워 죽겠어요. 지겨워 죽겠어. 이제 선대위 끝난 거예요. 윤석열 후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뭔 선대위가 그렇게 뭐 중요해요. 총괄 있어야 뭐 당선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아주 악질이에요, 김종인 이자가. 아주 재수없어 죽겠어, 아주 이자 때문에. 아니, 총괄 줬으면 됐지. 뭘 고민을 하고 지랄 연병을 떨고. 지가 뭔데? 윤석열이 지금 경선 통과하는데 지가 힘 실어줬어? 뭐 했어? 윤석열이 정치 시작하는데 자기가 뭐 비단길 깔아줬어?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와갖고 뭐 총괄 주니까 그것도 고려하겠다고 연병을 떨면서 지랄을 떨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뒤에 바로 이준석이란 이 자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윤석열 후보 캠프나 윤석열 후보는요, 이제는 선대위 얘기하지 마세요. 알아서 하게 놔두세요. 우리 지금 가고 있지 않냐? 끝났다. 총괄 들어오면 주고 안 들어온다니까 어쩔 수 없다. 우리는 가야 된다. 갈 길이 바쁘다. 자꾸 발목 잡지 마라. 이렇게 딱 잘라야 됩니다. 내가 대선 후보지 김종인이가 대선 후보냐? 잘라버려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이준석도 까버렸어요. 각자 분야에서 열심히 해라. 나대지 말고. 예? 오늘 이준석 너무 황당한 게 후보가 얘기했으면 당대표가 받잖아요. 그러면 오늘 후보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잘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야기 들어가야 되는데 와, 무슨 여경 사건이 벌어졌고 뜬금없는 얘기를 하더라고. 이런 자들이에요, 이런 자. 지금 국민의힘 그래서 박살내야 돼요. 없애버려야 된다고, 국민의힘은. 그리고 새롭게 나가야 됩니다. 다시 공천해야 돼요. 예. 내일 김재원 최고위원이 오늘 오기로 했는데 최고위가 바빠갖고 내일 다시 모시기로 했습니다. 내일 꼭 오시니까 김재원 최고위를 통해서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고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 꼭 여러분들께 보도할 테니까 여러분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간 김종인 끝났다. 그래서 이제는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거예요. 김종인 들어와도 환영하면 안 되고 제가 말씀드렸죠. 윤석열하고 김종인하고 같이 다니면 이거 망하는 거예요. 행사에서 같이 나오면 지지자 여러분들 김종인 나오면 침묵하세요. 아무 말도 하지 마시라고. 뭐 박수도 치지 말고. 근데 이자가 하긴 할 거예요. 하기는. 반반이네. 오늘 하는 거 보니까 자기 핫바지 쓰기 싫다 이거죠. 핫바지 쓰기.
그럼 이거야, 이 작전은. 이준석을 통해서 계속 당을 깎아내리고 윤석열의 힘을 빼고 지지율이 지금 오늘도 이상한 조사들이 나오잖아요. 여론 조작들이 나오잖아요. 이재명하고 비슷비슷한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위기가 오면은 거 봐라 내가 안 들어갔으니까 이러지 하면서 그때 들어오려고 마음 먹고 있어요. 근데 민주당은 어떻게 해요? 그게 없죠.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후보님 알아서 이재명 알아서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가는 거야.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윤석열이 어떻게든 망가지기를 바라는 세력이 있는 거예요. 김종인, 이준석.